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퓨팅 기초 강의의 리뷰 마지막 날입니다. 컴퓨팅 기초를 다시 이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반복을 해보자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그다음에 그와 조금 다른 C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초반에 파이썬 프로그램 배웠고 맨 끝에 C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들을 간단한 것들을 몇 개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넘어가기 좀 전에 컴퓨팅 시스템의 작동 원리들을 좀 더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과 C를 서로 비교하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자료 구조 파트랑 시스템 파트를 조금씩 막 훑어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가정은 우리는 다 배웠다. 이제 그게 기본 가정으로 막 훑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강의가 끝나면 이제 곧 퀴즈가 올라갈 겁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퀴즈를 푸셔야 한다. 자,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세 개입니다. Array 리스트, linked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에 기반해서 설계된 큐랑 스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 리스트라고 하면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리스트예요. 리스트고, 근데 그 리스트가 Array 기반의 리스트긴 하지만 조금 더 고급화된 종류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정말 순수한 Array 자체는 어디서 제공하냐면 C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제공을 하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건 그 위에 뭔가 고급 기능들을 더 쌓아놓은 좀 더 편리한 구조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이제 Array랑 똑같이 리스트인데, Array 기반이냐 링크드 기반이냐에 따라서 좀 장단점이 발생하거든요. 링크드 리스트는 파이썬에서도 있고 C에서도 있는데, 오늘은 리뷰하면서 뭘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 둘 간의 이제 장단점 그리고 비교 분석을 좀 하고 싶어요. 각각에 대해서 뭐 문법 이런 걸 파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에 여기 이것저것이 들어있네요. 그죠? 위에는 Array고 밑에는 linked list인데, Array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이 부분이요. 이웃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싶은데 그 집단화를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Array 리스트에서는 룰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엘리먼트랑 두 번째 엘리먼트는 그야말로 메모리 공간에서도 옆집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가 101호에 살고 있으면 두 번째 엘리먼트는 102호에 살고 있고, 그럼 자동으로 세 번째 엘리먼트는 103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Array에는 엘리먼트의 그 순서대로 순서가 이웃해 있으면 실제 메모리 공간에서도 이웃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센 규칙이에요.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어떤 이득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첫 번째 엘리먼트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만 알면 그 다음에 i번째, 임의의 몇 번째 엘리먼트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파워풀한 거죠. 일일이 뭐 세 번째는 어디 살고 다섯 번째는 어디 살고 일곱 번째는 어디 살고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첫 번째 주소만 알고 있으면 다섯 번째는 그거에다 4 더하면 되고, 뭐 그런 식의 간단한 규칙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액세스를 하는 그 속도가 무진장 빨라진다는 게 장점이겠죠. 일곱 번째 엘리먼트를 찾아주세요 하면 바로 그냥 첫 번째 주소 플러스 6 더해서 원샷 원킬로 찾을 수 있다. 그게 속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달리 링크드 리스트는 그 이웃해 있다는 규칙이 없어요. 메모리 주소에서는 서로 이웃해 있다는 규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 다음 엘리먼트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아느냐? 그냥 그야말로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직접 저장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링크거든요. 두 번째 엘리먼트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 엘리먼트한테 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엘리먼트한테 가서 걔가 어떤 주소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엘리먼트가 어디 있는지.
그럼 첫 번째 엘리먼트를 무조건 방문해야지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두 번째 엘리먼트한테 갈 수가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는 7번째 가고 싶으면 바로 7번째로 갈 수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는 첫 번째 엘리먼트를 먼저 가야 되고 거기서 두 번째 엘리먼트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서 두 번째 엘리먼트에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세 번째 엘리먼트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서 세 번째에 가야 되고 한 번 다 방문해야지만 7번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방탈출 게임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한 번에 마지막 골에 가고 싶어도 무조건 나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힌트를 얻어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이버링 룰에 의해서 다음 엘리먼트를 찾는 게 아니라 익스플리시트하게 저장된 주소 정보, 링크 정보에 의해서 다음 애를 찾을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단점이 서로 발생하는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번에 내가 원하는 애를 찾을 수 있다.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10개짜리 어레이를 선언을 해서 메모리 박스에 101호에서 115까지 딱 예약을 해서 잡아놨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11번째 엘리먼트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세상에 뭐 10개 이내로만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럼 11개를 저장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어레이 사이즈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이버링 룰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10개가 인접해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11번째 주소가 111호가 비어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맘대로 늘릴 수가 없고 10개 플러스 11개 엘리먼트가 다시 집단이 같이 어딘가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를 다시 뒤져야 돼요. 이번엔 11개가 연속으로 비어있는 집을 찾아야 된다. 이게 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징 할 때 상당히 번거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10개짜리 찾았는데 다시 브랜드 뉴 11개가 연속으로 비어있는 집을 찾아 헤매다가 거기에 들어간다. 그럼 다시 12번째 거가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시 탈출해서 12개의 연속된 집이 비어있는 걸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레이는 이제 쥐약인 부분이 플렉서빌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리사이징 할 때 메모리를 다시 탐색하고 새로운 집에 엘리먼트 다 카피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느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리사이징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아까처럼 한 번에 하나씩만 리사이징을 하면 너무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예를 들면 10개에서 11번째 엘리먼트가 추가됐을 때 리사이징을 1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들어왔지만 뭐 20개까지 늘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그럼 적어도 다음 9번 더 추가될 때까지는 이사를 안 가도 되니까 그런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한 번에 하나씩 늘릴 거냐, 한 번에 10개씩 늘릴 거냐, 100개씩 늘릴 거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가 파이썬에선 자리를 잡은 게 현재 어레이의 개수에 나름 비례하는 크기만큼 증가시키기로 했어요. 처음엔 0개였다가 첫 번째 게 들어오면 한 번에 4개 증가. 그 다음에 한 4개까지는 잘 지내다가 다섯 번째가 등장하면 뭐 8개. 그 다음에 뭐 12개 해서 점점 그 어레이를 좀 현재 사이즈에 비례하게끔 증가하는 전략을 취해서 리사이징을 최소화하면서도 쓸데없이 낭비되는 메모리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링크드 리스트로 넘어갔을 때는 단점이 뭐냐면 원래는 저장하고 있지 않아도 될 내 옆 애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추가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양은 아니지만 메모리를 추가 소모한다는 단점이 일단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몇 번째 노드를 찾아가고 싶을 때 원샷 원킬로 찾아갈 수가 없다. 계속 전 세계를 방황해야 돼요. 첫 번째 갔다, 두 번째 갔다, 세 번째 갔다, 네 번째 갔다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해야 내가 원하는 노드에 방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서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레이랑 정반대죠. 어레이는 서치가 빠르고 링크드 리스트는 느려요. 근데 그 속도를 희생함으로써 링크드 리스트가 무엇을 얻었냐면 플렉서빌리티를 얻었어요.
링크드 리스트는 뭐가 강점이냐면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연속된 집을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고 그냥 엘리먼트 하나가 존재할 공간만 여기저기 찾아 놓으면 꼭 연속되지 않아도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숭 뚫린 곳을 찾아서 엘리먼트를 늘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다. 여기 단점에 지금 frequent navigation 아까 얘기한 게 나왔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강의 때 설명을 했는데 너무 자주 사용되는 정보는 캐싱을 해놓자. 예를 들면 뭐 사이즈 정보 이런 거 캐싱하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코너 케이스 없애기 위해서 센티넬이라는 친구를 도입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문장을 쓰다가 말았네. 네. where data. 네. 데이터를 계속 그 데이터 자체가 양이 많이는 안 변해도 여러 개를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종류의 데이터에는 array 리스트가 적절한 거고요. 링크드 리스트가 적절한 거는 삽입하고 빼고 이런 작업이 많이 일어나는 데이터셋. 되게 유동성이 큰 데이터셋에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큰 데이터셋으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구조가 큐랑 스택이에요. 큐랑 스택. 우리가 흔히 화장실 줄 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화장실 줄 서는 그 줄 자체를 생각해 보면 정말 유동적이잖아요. 계속 사람이 바뀌고 추가되고 없어지고 추가되고 없어지고 그런 유동성 자체잖아요. 그게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 뭐 동영상을 송출하고 그런 통신을 한다. 그럼 그 영상을 송출하는 중간 단계의 버퍼 그게 완전 유동성 그 자체예요. 계속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 전송하고 중간에 버퍼는 계속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큐 구조로 쓰는 거죠. 큐는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가장 먼저 빠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네. 애니메이션이 꼬여서 먼저 이거 다 해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큐는 이런 구조고 그 새로 엘리먼트를 넣는 메소드를 inQ라 그러고 네, 가장 먼저 들어온 애를 빼는 과정을 deQ라고 합니다. 스택은 이제 좀 다른 구조인데 가장 나중에 들어온 친구가 가장 먼저 빠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것도 유동성이 있는 데이터 구조고요. 그래서 push라고 하면은 엘리먼트를 새로 넣고 pop이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들어온 엘리먼트를 빼는데요. 이 큐 구조는 사실 되게 공정한 느낌이 팍 들어서 일상생활에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 스택 구조가 되게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가장 나중에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게 쓰이긴 한다는 거죠. 여기 예시가 뭐 우리가 PPT 작업을 하든 문서 작업을 하든 항상 하는 게 컨트롤 Z인데 컨트롤 Z를 동작하게 만든 데이터 구조가 생각해보면 스택일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했던 실수를 만회해야 되니까, 그죠? 그게 이제 스택 구조가 되는 거고 수식 같은 거 코딩할 때 이런 괄호 매칭하는 작업이 있을 거잖아요. 괄호의 특성은 가장 나중에 열린 친구가 가장 먼저 닫힌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서로 짝이 맞겠죠. 그래서 스택 구조가 여기 들어갈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항상 쓰는 펑션 실행하는 동작 있잖아요. 가장 나중에 실행된 펑션이 가장 먼저 끝나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C 프로그래밍을 하든 뭘 하든 메인 함수가 가장 일찍 시작하고 가장 늦게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행되는 로컬 함수들이 더 먼저 끝나게 되죠. 그래서 C 프로그램에서 로컬 베리어블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가 스택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었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이준규 학생이 큐랑 스택이 링크드 리스트의 또 다른 예시라고 했는가? 좀 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자면 큐랑 스택 자체는 링크드 리스트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큐는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가장 빨리 빠진다라는 규칙을 갖는 데이터 구조이고 스택은
가장 나중에 들어온 친구가 가장 먼저 빠진다라는 규칙을 가진 데이터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을 어레이 기반 리스트로 하든 링크드 리스트로 하든 사실은 구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큐랑 스택의 기본적인 특성이 유동적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랑 스택의 동작을 빨리 하고 싶다, 얘네들의 성능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개발자가 조금만 고민해봐도 어레이보다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랑 어레이 리스트는 그냥 하부 구현 방법이고요. 큐랑 스택은 그것과 상관없는 상위 개념의 앱스트랙션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서로 관계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루는 게 해시 테이블, 그러니까 해시 맵인데 이거는 코딩 인터뷰할 때도 자주 나올 수도 있어요. 코딩 문제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일반 리스트로도 충분히 풀 수 있지만 해시로 풀면 엄청나게 빠른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구현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셋 얘기랑 딕셔너리 얘기를 파이썬 데이터 구조 할 때 했는데 셋이랑 딕셔너리가 갑자기 어떤 마법을 부려가지고 특정 엘리먼트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찾는 오퍼레이션, 인 오퍼레이션이 원샷 원킬로 된다 그랬어요. 원래 일반 리스트는 전체 리스트를 막 방황하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다 돌아봐야지만 알 수 있어서 엘리먼트 개수가 n개면 사실 n개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셋과 딕셔너리는 somehow 그냥 원샷 원킬로 찾는다. 근데 그 기저에 있는 기술이 이제 해시라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을 쭉 따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이 핵심 원리 중에 하나는 어레이를 만드는데 어레이의 인덱스가 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몇 번째 막 이런 게 인덱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인덱스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알파벳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싶다. 그럼 인덱스가 A, B, C, D, E, F, G 이게 다 지금 인덱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인덱스 자체가 데이터니까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를 세팅할 때 예를 들면 0 혹은 false라고 세팅을 하면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내 데이터 구조에 현재. 근데 내가 그 값을 true나 1이나 뭐 이런 다른 값으로 설정을 하면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in 오퍼레이션이 심플리 그냥 어레이의 x번째 인덱스 값을 확인하는 순간 그냥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true면 있는 거고 false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고민이 발생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너무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 이 인덱스에다가 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문자도 있고 뭐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정수로 다 뭔가 바꿔가지고 코딩을 해서 인덱스화 시켜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고민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알파벳이 몇 개가 있지? 28개였나요? 알파벳 개수가? 제가 까먹었는데 알파벳 개수를 다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 인덱스 어레이를 만든다. 그러면 인덱스 개수를 28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알파벳을 예를 들면 3글자로 한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만 해도 벌써 지금 28에 2승, 28에 1승 뭐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인덱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인덱스 개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덱스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이제 특정 인덱스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겹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고 그 겹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표현을 하기 위해 하나의 인덱스당 값들을 링크드 리스트 같은 체인 형태로 묶어서 관리하는 기법을 부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사실은 리사이징을 또 해야 되는 버든이 중간에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인덱스 리사이징이 안 되면 체인이 계속 주렁주렁 매달리거든요.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럼 결국 데이터가 많아지면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처음에는 인덱스 개수를 이만큼 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씩 추가시켜요. 그럼 막 주렁주렁 가지가 달리면서 너무 깊어지잖아요. 너무 깊어졌다 싶으면 인덱스를 늘려요. 그럼 갑자기 깊이가 확 얕아져요. 그러면서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그럼 확대된 인덱스에서도 이제 다시 주렁주렁 매달리겠죠. 그럼 조금씩 계속 체인이 늘어나면서 속도가 또 느려졌다 싶으면 다시 인덱스를 뻥튀기 해가지고 깊이를 확 낮추고, 다시 막 주렁주렁 매달리면 또 인덱스를 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어레이 리사이징과 체인 깊이를 조인트로 이제 컨트롤하면서 리사이징 횟수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체인 길이도 최소화하는 기법을 부렸습니다. 이게 그 해쉬 강의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쉬 펑션이란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아웃 오브 스코프라고 하고 많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덱스가 이만큼 있으면 나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특정 인덱스에만 체인이 주렁주렁 많이 매달리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상황을 원치 않아요. 최대한 균등하게 분포해야 체인 길이가 유지되면서 성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저기 랜덤하게 퍼치고 싶은 펑션이 해쉬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 1분만 있다가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셋이나 딕셔너리를 그럼 어떤 문제에 써야 되냐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인덱스가 그냥 숫자면 막 여러 번 for 룹을 돌려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내가 한번 그 데이터 자체를 인덱스로 만들어놔서 딕셔너리 하나만 구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샷 원킬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속도가 확 빨라져요. 그래서 최대한 해쉬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초심자와 약간 중급자 사이에 큰 차이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통 리스트로 풀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무조건 리스트로 풀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고를 해보는 거죠, 해쉬를 가지고. 그럼 다음 데이터 구조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계속 뭔가 조금씩 변형되는 형태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건데요. 자, tree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를 했습니다. tree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여러 개의 노드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서로 연결돼 있으면 tree입니다. 꼭 뭐 여러 개일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제 tree가 뭔지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혹시 오프라인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대답을 5개 중에 뭐뭐가 tree인가? 그리고 여기 only one path 그 조건이 있네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맞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름이 한예원 학생이 두 번째, 다섯 번째가 왜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only one path라고 했는데 네네. 첫 번째 경우에는 circular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섯 번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세 개의 노드가 이렇게 circular하게 돌아가고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랑 다섯 번째가 tree가 아닌 이유는 only one path 가정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왼쪽으로 가도 여기로 도착하고 오른쪽으로 가도 여기로 도착하고, 이런 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이클이 있게 되면 이제 tree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tree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부터 형용사를 하나씩 추가를 해볼 거예요. 형용사가 붙는다는 거는 그 추리의 어떤 특성 혹은 제한 조건이 더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두 개의 형용사가 더해졌어요. rooted, binary tree. 그래서 각각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rooted tree라는 거는 그냥 별게 아니라 추리의 방향성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서로 연결만 돼 있고 only one pass면 추리인데 이제 어디가 뿌리이고 어디가 잎사귀인지를 방향을 세팅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rooted tree에는 무조건 방향이 있어요.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부모고 어디가 자녀고 이런 계층 구조가 확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 세팅을 돼 있으면 관습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노드가 뿌리라고 가정합니다. 그냥 나무를 엎어놓은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생겨요. 상대적인 노드 간의 관계를 가운데 이름이 생겨요. 그래서 루트는 오직 하나,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친구 하나. 그 다음에 모든 노드는 부모를 가지는데, 루트 빼고 부모를 가지는데 그 부모는 뭐냐면 루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나랑 가까운 친구를 부모라고 합니다. 그냥 족보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시조에 가는 길목에 내 바로 위에 있는 분이 내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 관계가 있고, 그럼 거꾸로 부모는 내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라고 부릅니다. child.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이 C랑 D는 자녀가 없잖아요. 이런 애를 잎사귀 노드라고 부릅니다. 실제 나무랑 똑같죠. 잎사귀에는 더 뻗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관계성을 가지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A는 루트다. 그리고 B의 부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B는 A의 자녀다. 그리고 C와 D의 부모다. 그리고 C와 D는 B의 자녀임과 동시에 leaves다. 네. 자녀가 없는 잎사귀 노드다. 라는 얘기를 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형용사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루트는 이제 관계성에 대한 것이고, 여기다 binary tree라는 걸, binary라는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이면 어떤 제한 조건이 추가로 생기냐면 자녀의 개수가 최대 2개를 넘을 수 없다라는 제한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도 되고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되는데 3개면 안 돼요. 네. 최대 2개. 네, 신지원 학생 질문이 트리의 조건이 사이클이 없어야 한다는 게 맞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볼 수도 있죠. 근데 플러스 모든 노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트리 슬라이드에 나온 그 두 문장 그대로예요.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근데 그게 결국 사이클이 없어야 된다는 말과 동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추리가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추가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구조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데이터 구조도 있습니다. 추리는 모든 노드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박건빈 학생이 decision tree와 데이터 스트럭처의 트리가 관련이 있나요? 네, 추리는 다 추리인 거죠, 사실. 네, 디시전 추리는 추리 구조를 쓰는데 그걸 결정에 쓰는 거예요. 의사 결정에 쓰는 게 이제 디시전 추리인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어떤 특정한 용도가 있다라는 게 다른 거고, 추리 자체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네. 바로 다음에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그래프도 온갖 형용사가 붙은 그래프, 무슨 그래프인데 다 그래프면 제가 설명한 그 그래프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하지만 그것의 용도가 뭐 소셜 네트워크를 표시하고 싶은 건지, 뭐 뇌 뉴런을 표시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게 달라질 뿐, 그래프의 기본 정의는 사실 수학적으로 다 수리적으로 정의가 된 것이어서 그게 바뀌진 않아요. 자, binary search tree. 자, 형용사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rooted는 지금 있는데 그냥 생략했다 보시면 돼요. rooted binary search tree. 그럼 search가 더 붙으면 또 어떤 제한 조건이 생기는지 봅시다.
바이너리 서치는 rooted binary tree인데 두 가지 조건을 더 포함하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뭘 보기 시작하냐면 예전엔 여기 지금 제가 숫자를 하나도 안 써놨었잖아요. 근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가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값을 찾기 용이한 서치 그 트리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거든요.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쭉 보면은 이제 트리 노드에 하나씩 값이 있을 텐데 그 값들이 절대 겹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서로 겹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서로 겹치는 게 없죠. 여기가 1인데 여기도 1이다. 그러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값이 모두 다르다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서로 상대적인 건데요. 어떤 노드를 임의로 딱 찍어요. 그럼 그 노드의 왼쪽에 있는 노드들을 가지고 아무 값이나 다 뽑아봐도 내가 찍어놓은 노드의 값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노드를 임의로 딱 찍었는데 이제 그 노드의 오른쪽에 있는 노드들을 가지고 아무 값이나 다 뽑아봐도 내가 찍은 노드의 값보다 커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런 걸 만족하는 거거든요. 제가 4를 딱 찍었다.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건 다 작잖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의 상대적인 구조 관계성이 있으면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부릅니다. 유니크니스 플러스 대소 관계가 추가된 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트리 노드에 예를 들면 제가 밸류를 x라고 넣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이제 자녀 두 개죠. 최대 두 개를 가지도록 만든 거고 left에 들어가는 애는 x보다 작은 애들이 아마 들어갈 거고 right는 더 큰 애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 있고 이 데이터 구조에서는 이 세 가지 메소드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search 메소드, insert는 이제 새로 넣는 거, delete는 있던 거 빼는 거 이런 걸 구현해봤고 이따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게 루트면 root.left는 얘고 root.right는 얘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바이너리는 이제 by가 들어간 array tree인데 그거 말고 by 말고 k를 넣었어요. 임의의 자녀 개수를 가지는 좀 더 일반적인 tree도 배웠습니다. search tree도 아니고 그냥 rooted k-array tree를 배웠고 여기서는 우리의 목적이 뭐였냐면 전체 노드를 다 방문하는 메소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얘는 정의를 할 때 뭐 x 값이 있는데 특정 뭐 관계성은 없어요. search tree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성은 없고 대신 arity라고 해서 뭐 자녀를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느냐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해보고 이게 2가 아니라 임의의 k가 되는 것이고 child list를 이렇게 k개만큼 만들어 놓으면 뭐 대충 구조를 만족시킵니다. 알고리즘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제 tree 얘기했고 rooted binary tree 얘기했고 binary search tree 했고 k-array tree 얘기했는데 이런 트리들을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트리 데이터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이죠. 유용한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계층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를 너무 여기저기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뭐 우리 대학에서도 항상 조직도 이런 게 있어. 막 쫙 퍼지는 게 있고 그리고 족보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계층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관리도 쉬운 것 같고, 그죠? 심지어 컴퓨터에도 사실은 계층적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뭐 파일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사실 계층 구조죠. 윈도우로 보면 C 드라이브가 C조가 딱 있고 C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바로 직계 자손들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폴더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또 바로 직계 자손들만 볼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사용하기 너무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추리 구조를 쓰는 거죠. 만약 추리 구조를 안 쓰면 하나를 클릭했는데 막 온 세상에 있는 파일들이 다 나한테 보여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컴기 때 다뤘던 가장 어려운 데이터 구조가 그래프입니다. 추리보다 한 단계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라 하면 노드들과 엣지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래프입니다. 네, 노드들과 엣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 커넥티드 조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5개 중에서 그래프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뭘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김대순 학생이 5개가 다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5개 전부 노드가 있거든요. 노드가 있으면 그냥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연결돼 있건 안 연결돼 있건 연결된 게 어떻게 막 서로 꼬여 있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노드들이 있고 걔네들 간에 연결한 엣지가 있든 없든 그냥 다 그래프입니다. 엄청 제네럴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탐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사실 한 단계 더 파워풀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리는 여기서 이제 커넥티드 되어 있다라는 조건 플러스 사이클이 없어야 된다가 붙어 있는 더 제한적인 데이터 구조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는 너무 제네럴한 그래프는 아니고 심플 그래프를 다뤘어요. 심플 그래프. 이게 뭐냐면 심플 그래프는 적어도 노드가 엣지를 구성하려면 엣지가 한 노드에서 출발하면 다른 노드로 가는 정도는 해줘야 된다. 나한테 출발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엣지라는 게 이제 루비인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심플 그래프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2개 사이에를 잇는 엣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렐 엣지는 없다. 이런 걸 다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은 정말 무궁무진한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없을 때 심플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그 텀들 이것저것 다뤘어요. 노드라고 하는데 벌텍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벌텍스 2개의 튜플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엣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엣지로 표현되어 있는 이 2개의 벌텍스가 있으면 걔네들은 서로 이웃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엣지 하나로 연결되는 애들은 이웃해 있다. 그다음에 패스는 벌텍스들의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최종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어떤 벌텍스를 통과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지 길목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 중에 사이클이 없으면 심플 패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V에서 출발했는데 쭉쭉쭉 가다가 다시 V를 거쳐서 G로 갔잖아요. 그럼 이건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심플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노 밖으로 계속 전진하는 패스면 심플 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아까 심플 패스가 아닌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이 처음과 끝점이 같은 이 패스는 다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는 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하고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를 에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벌텍스 사이를 연결하는 패스가 존재하면 그 2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드제이선트랑 커넥티드 사이의 약간의 차이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제이선트는 좀 더 스트롱한 거죠. 커넥티드 된 것 중에서도 엣지 하나로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애들이 어드제이선트한 거고 막 여러 홉을 건너뛰어서 연결되어 있어도 여전히 커넥티드지만 그건 어드제이선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엣지의 종류에 따라서 엣지에 화살표가 있으면 directed, 그건 일방향이에요. 근데 undirected는 화살표가 없는 거. 그래서 만약 undirected 엣지면 양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V에서 W로도 갈 수 있고 W에서도 V로 갈 수 있고 그럼 undirected고, directed 엣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direct다. 그럼 옆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요. W에서 V로는 못 갑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엣지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 날리고 이렇게도 화살표 날리고 엣지가 2개가 있어야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 undirected 엣지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undirected 그래프, directed 엣지들이 있으면 directed 그래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하철 노선도가 추리인가요? 그래프인가요? 왜 그래프일까요? 오, 좋습니다. 내선순환, 외선순환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갈 때 어떻게 갈지를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패스가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죠? 패스가 하나면 고민의 여지가 없이 그냥 타는 거예요. 타면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막 이걸 어디서 갈아탈지 아니면 직방으로 갈지 이런 걸 고민한다는 건 패스가 여러 개, 사이클이 여기저기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커넥티드 그래프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래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노선도라면 커넥티드 그래프고,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돼서 아직 지어지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포함하면 커넥티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상적이라면 다 커넥티드여야 맞습니다. 그래야 지하철이 다니죠. 사이클릭입니까? 에이사이클릭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undirected입니까? directed입니까? directed라고 하신 분은 왜 direct일까요? 아, 그쵸. 예, 요거가 양방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directed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연결되는 건 다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 이런 형용사들을 넣어갖고 한번 얘네들의 정체성을 줄 수 있으면 용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프 문제 풀려면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문제 이런 게 주어질 거예요. 뭐 V, 벌텍스들의 집합이 리스트로 만약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엣지들의 집합이 또 리스트, 그러니까 튜플들 여러 개로 된 리스트가 만약 주어지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매칭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막 벌텍스 간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init 함수에 벌텍스랑 엣지 리스트가 들어오면 일단 벌텍스 복사해갖고 넣고 그 다음에 네이버 리스트를 만들면 사실 그래프가 이제 구축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이버가 처음엔 없어요. 없고 모든 V에 대해서 일단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엣지 리스트를 쫙 보면서 네이버 리스트를 이제 쭉쭉쭉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엣지 리스트에 있는 모든 엣지들에 대해서 undirected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V의 네이버에도 W를 추가해주고 W의 네이버에도 V를 추가해준다. 그럼 이걸 다 맞히면 이제 그래프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문제를 풀 때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시작을 해야겠죠. 네, 이제 알고리즘이네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자, 알고리즘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리니어 서치, 바이너리 서치, 소팅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더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알고리즘으로 가면 성능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따지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 그리고 메모리를 얼마나 적게 소모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제가 일단 시간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인데,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무식하고 원초적인 방법, 직관적인 방법은 실제 알고리즘을 실행해 보는 거죠. 컴퓨터에서. 실행했더니 1초 걸렸어요, 5초 걸렸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야말로 진리잖아요. 그만큼 걸렸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실제 시간을 준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이 알고리즘은 5초 걸리는 알고리즘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하니까 10초 걸리는 거예요. 내 친구 컴퓨터에서 다시 실행해 보니까 1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혀 객관적인 일반적인 매저가 아니잖아요. 컴퓨터에 따라서 성능이 들쭉날쭉한데, 그리고 내 컴퓨터에서 실행했는데 내가 게임을 하는 와중에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갑자기 5분 걸렸어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을 땐 5초 걸렸어요. 그럼 같은 컴퓨터여도 상황에 따라서 알고리즘 속도가 천차만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할 만한 매저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더 최악은 뭐냐면, 자, 이 알고리즘 속도가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 속도를 측정하는데 실제 일주일이 걸려요. 컴퓨터를 일주일 동안 못 쓰겠죠, 그죠? 이거 아주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알고리즘의 코드만 보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인 값을 추정해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등장한 것이 이제 빅O라는 노테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실제 사이즈 n에 따라서, 인풋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기계 어떤 컴퓨터에서 돌리는지 상관없고 그냥 알고리즘의 스케일러빌리티 자체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인풋 사이즈 대비 얼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오퍼레이션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론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빅O 노테이션이고, 빅O 노테이션이 중요시하는 건 이거예요. n이 10개일 때, 100개일 때, 1000개일 때 관심 안 해. 무진장 클 때만 관심할 거야 라는 이제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만약 알고리즘 1이 오퍼레이션 수가 2의 n 제곱개예요. 그러니까 n이 증가함에 따라서 2의 n 제곱으로 늘어나고, 알고리즘 2는 500n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은 자, n의 개수가 작을 때는 알고리즘 2가 더 오래 걸려요. 이게 알고리즘 1이거든요. 근데 인풋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진짜 많이 늘어날 때 사실 이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알고리즘 1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를 열심히 따졌을 때, 이때는 어차피 대동소이하니까 속도가, 이때 누가 더 빠르냐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인풋 사이즈가 컸을 때는 속도 차이가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n이 클 때의 알고리즘의 속도의 진면목이 나온다라는 이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빅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린 알고리즘 1이 알고리즘 2보다 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심토틱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이 수식으로 표현된 펑션의 모양이에요. 특정 n에서의 값이 아니라 이 펑션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보겠다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쫙 늘어나는 형태니까 얘가 더 느린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랑 관련이 되냐면 order growth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n의 몇 승 할 때 그 오더거든요. 2승, 3승,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붙는 상수는 사실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실제 성능에.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극한 이런 거 배우면은 결국은 n의 몇 승, 그 승 지수가 가장 큰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 서치, 바이너리 서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다루진 않아요. 근데 리니어 서치를 말로 하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노가다로 찾아보다가 걸리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아주 원초적인 서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고 노테이션으로 ON이 됩니다. 바이너리 서치는 반씩 쪼개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 어레이가 솔팅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중간값을 설치한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이 중간값이 크면 이 왼쪽 걸 탐색하고 오른쪽 건 다 버려요. 거꾸로 크면 왼쪽 걸 버리고 오른쪽 걸 가고, 그럼 한 번 설치할 때마다 나의 후보군이 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n만큼 다 탐색 안 하고 로그 n만큼만 탐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 어레이가 솔팅되어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건을 잘 보셔서 솔팅이 안 되어 있는 어레이면 바이너리 설치를 못 쓰는 거고, 솔팅이 되어 있으면 쓰는 거죠. 자, 그럼 솔팅은 공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팅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들이 있었고, 셀렉션 솔트는
솔팅이 안 돼 있는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놈을 꺼내다가 솔팅이 되어 있는 리스트에다 추가를 하는 방식이 셀렉션 솔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놈을 셀렉션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셀렉션 솔트고, 인서션 솔트는 이미 솔팅이 되어 있는 리스트의 적절한 곳에다가 솔팅이 안 되어 있는 리스트의 가장 왼쪽에를 인서트 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인서션 솔트라고 되어 있고 둘 다 5의 n 제곱입니다. 멀지 솔트가 그걸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또 반씩 쪼개는 메커니즘을 추가를 했어요. 이거를 말로 하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얘는 이제 n의 로그 n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이 리컬전이어서 제가 리컬전을 중간에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리컬전이라 함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할 때 초심자라면 이제 무조건 for 룹을 돌릴 거예요. 그죠? for 룹, while 룹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룹 같은 느낌이 드는데 룹은 아닌 좀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본인 자신을 콜하면 리컬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테크닉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데 큰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그 큰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동일한 구조를 가진 좀 더 작은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팩토리얼, 5팩토리얼이라는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 문제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의 4팩토리얼은 문제를 먼저 풀어놓으면 사실 거기에 간단하게 5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 서브 프로블럼들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리컬전으로 풀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 이런 예시를 든 건데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컬전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조건이 있고 만약 이거를 만족을 하면 그냥 베이스 케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리컬전 필요 없이 바로 답을 토해내는 구조가 되고 만약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자신을 콜하는 형태가 들어간 리컬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리는 죄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리컬전의 향연이었어요. 추리로 들어가면. 바이너리 서치 추리는 이걸 다 얘기로 하기 어렵지만 지금 리컬전이에요. 본인을 계속 콜하고 서치 헬프 함수가 계속 본인을 콜하는 구조인데 특정 노드를 찍어서 어떤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밸류가 이거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가고 근데 왼쪽으로 가면서 동일한 함수를 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나보다 크면 오른쪽을 설치하는데 동일한 함수를 통해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x가 현재 밸류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어느 노드를 인풋으로 같은 함수를 돌릴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베이스 케이스인 거고요. 현재 노드가 없다. 그럼 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넌이고 만약 현재 노드의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다. 그럼 내 값을 토해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설트는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노드를 넣고자 하는데 이 노드가 들어간 후에도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바이너리 서치 추리의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값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갈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insert 5를 한다. 여기서 5가 어디에 적절한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여기가 적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을 다 만족하겠죠. 여기를 찾아 나가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계속 야, 이 5가 4보다 크네. 그럼 여기로 가야지. 6보다 작네. 그럼 여기로 가야지. 여기 아무것도 없네. 그럼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하면서 들어가는 구조고 이것도 리컬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x와 현재 밸류를 비교하면서 리컬전을 돌리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K-array tree, 그래프에 대해서도 다 이것저것 돌아보는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컴기 때 다 다뤘죠, 사실. 그래서 트리 노드에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모든 노드를 방문하고 그 방문한 결과물로 증거를 내놓아라 하면 이제 프린트를 다 해놓는 거죠. 노드의 모든 밸류를 프린트했다면 모든 노드를 방문한 거예요.
그걸 이제 비짓 함수라고 하는 거고. breadth first traversal이라는 것은 추리의 깊이가 깊어지기 전에 일단 현재 레벨에 있는 애들부터 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내려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내려가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문하고, 그러니까 넓이, 가로부터 다 방문하면서 아래로 차근차근 내려가는 구조가 breadth first search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doubly linked list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DQ거든요. 콜렉션에서 이쪽을 DQ를 임포트 해오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자세한 설명은 강의에 보면 이제 온갖 노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본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depth first search가 있는데 얘는 이제 또 리컬전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 depth first search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visit 함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프리홀더는 이 visit 함수가 언제 실행되냐면 어떤 내 자녀들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방문하도록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pre예요, pre. 내 자녀들을 방문하기 전에 나부터 방문하고 자녀로 가겠다라는 뜻이고, death first traversal은 기본적으로 레벨 아까처럼 넓이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깊이를 먼저 뚫습니다. 그래서 4를 방문했으면 2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1을 방문해요. 그 다음에 6이 아니라 3을 방문해요.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깊이를 뚫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계속 깊이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방문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런 게 depth first traversal이라고 하고, 그런 걸 함에 있어서 visit 함수를 자녀 노드에게 있어서 이 프리홀더 헬프를 실행하기 전에 visit 함수를 실행하면 프리홀더고, 이런 이제 세세한 구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자, 여기에서 프리홀더가 visit 함수를 먼저 실행하면 프리홀더라고 했는데, 또 다른 종류의 포스트 홀더라는 게 있거든요. 포스트 홀더로 실행하고 싶으면 visit 함수를 이 for로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다 방문하고 난 다음에서야 나를 방문하면 이제 포스트 홀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를 방문하던 중간에 나를 방문하고 나머지 자녀들을 방문하면 인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어느 순서에다 넣을 거냐, 제일 먼저 나부터 하고 자녀들을 갈 거냐, 아니면 자녀들을 방문하는 중간에 나를 방문할 거냐, 아니면 자녀들을 다 방문하고 나를 방문할 거냐에 따라서 프리홀더, 인홀더, 포스트홀더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 그거 세 가지가 다 애플리케이션이 달라요. 어떤 용도로 쓰일지가 달라요. 대충만 얘기해 보면 프리홀더는 우리 탐색기, 그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가 있고 그 폴더보다 한 단계 들어간 파일들은 다 인덴테이션이 쫙쫙쫙 돼 있고 거기서 또 한 단계 인덴테이션이 쫙쫙 돼 있고 그런 이제 표시 방법이 있는데, 실제 파일 시스템을 갖고 프리홀더를 돌리면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컴기 실습 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포스트 홀더는 파일 사이즈 계산하고 막 이럴 때 아래에서부터 쫙 긁어 모아가지고 현재 폴더의 총 사이즈를 알고 싶을 때 포스트 홀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래프가 나왔네요. 그래프. 이게 왜 트리가 아니냐면 여기에 지금 사이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대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2, 3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가 다른 노드랑은 또 디스커넥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도 안 돼 있고 원패스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도 트래버설을 하고 싶겠죠. 모든 노드를 방문하고 싶은데 트리에 없는 두 가지 조건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이클을 디텍션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평생 맴도는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커넥티드 되지 않은 친구도 방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개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이클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드를 현재까지 방문해 왔는지 그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내가 방문했던 노드를 또 방문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visited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visited 됐으면 true가 되는 거고 visit 안 한 상태면 false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모두 true가 되면 끝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for loop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for loop이 강제적으로 모든 노드를 탐색하면서 help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disconnected 돼 있는 친구까지 다 포함해서 이 for loop이 커버를 해줍니다. 이걸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네, 박건빈 학생이 같은 알고리즘도 구현 방식이 다른데 특정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정의할 때는 여러 가지 코드 중 어떤 코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알고리즘 자체가 이미 복잡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알고리즘이 정해지면 그 알고리즘이 이미 모든 논리 구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든 파이썬으로 구현하든 그냥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의 차이인 것이지 논리 스텝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복잡도를 표현하는 건 알고리즘으로 끝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같은 알고리즘을 구현했다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알고리즘을 다르게 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코딩 문제를 풀 때 나의 알고리즘을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를 풀면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요. 사실. 코드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서 그 알고리즘별로 시간 복잡도가 다른 거고, 알고리즘이 같으면 시간 복잡도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번역의 이슈만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컴퓨터 구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진장 빨라질 수 있었는가, 그때 주요한 아이디어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앱스트랙션입니다. 앱스트랙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앱스트랙션이죠. 회사에서 미팅을 하는 것도 앱스트랙션이에요. 사실 상사가 뭘 알고 싶냐 알고 싶지 않느냐를 면밀히 파악해서 고객 중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이걸 이만큼 줄여서 단시간 내에 표현하는 거, 그런 게 다 앱스트랙션이죠. 친구들이랑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사람의 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전문성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게 효율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캐치해서 완전 좁게 줄여가지고 알짜만 내보내는 기술이 앱스트랙션인데, 그게 잘 돼야 협업이라는 게 가능하고 그런 게 잘 돼야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걸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첫 번째 앱스트랙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나누는 거죠. 소프트웨어에도 계층이 무지하게 많고 하드웨어에도 계층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밑바닥부터 생각하면 사실은 컴퓨터를 만들려면 전자부터 알아야 돼요. 전자의 움직임부터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는 물리와 수학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초창기에 만드실 때. 근데 그분들이 막 그쪽 원리를 잘 포함해서 나중에 그 물리와 전자의 컨티뉴어스한 움직임들을 다 디지털로 엄청나게 앱스트랙션을 시켜가지고 비트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로직 서킷이라는 훨씬 간단한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이전에는 전기 회로들이었는데 이게 로직 게이트라는 조금 더 간소화된 개념으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게이트들을 어떻게 섞느냐를 떠나서 좀 더 사람의 장기에 해당하는 뭐 심장이냐 뭐 위냐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단위로 묶어서 이제 메모리냐 뭐 CPU냐 뭐 이런 종류의 큰 단위로 묶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회로를 적절하게 연결하면 그냥 엄밀히 말하면 다 우리가 프로그램 한 걸 구현할 수 있어요. 회로들 간의 연결로. 근데 그게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걸 만들자. 근데 처음엔 기계어였어요. 0101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짜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어셈블리로 돌아가자. 근데 어셈블리도 복잡하다. 그 다음에 이제 C 랭귀지로 갔어요. C 랭귀지도 복잡하다. 그래서 그 위에 파이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는 결국 전자들의 움직임으로 동작하는 건데
사람이 프로그래밍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영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것 같은 신기한 현상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한 계층을 나누고 그 계층마다 앱스트랙션이 돼가지고 몇 단계를 거치니까 우리가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어스 로인데 CPU가 빨라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예. 칩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년마다 2배씩 된다. 트랜지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회로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적 회로라는 분야가 한때 엄청나게 핫했어요. 전기전자과에서. 압축해서 계속 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물체가 처음엔 막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데 어느 이상 줄어들면 이제 반발력을 얻는 단계까지 가는데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실 2000년대 들어가서는. 그래서 여전히 더 줄일 수는 있는데 줄이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그럼 사실 경제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얼스로는 끝났습니다. 무얼스로는 끝났고 하지만 지난 몇십 년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자, 그럼 무얼스로가 끝나면 CPU는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병렬화예요. 병렬화. 갈 때까지 간 CPU를 계속 CPU 자체를 빨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막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막 이런 세상이 온 거죠. 근데 그 코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모든 게 다 지금 패러렐이에요. 우리가 어떤 건 스마트폰으로 하고 어떤 건 랩탑으로 하고 어떤 건 데스크탑으로 하고 어떤 건 서버로 하고 이미 그게 다 지금 병렬화돼서 여러 가지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래서 어떤 컴퓨터로 돌릴 거냐가 이제 첫 번째 패러렐한 거고, 그럼 한 컴퓨터로 들어가면 어떤 스레드로 갈 거냐, 어떤 코어를 돌릴 거냐. 자, 이건 컴퓨팅 2에 나오는 개념인데 여기선 그냥 그런 게 있다만 하고 넘어가고, 자, 코어를 선택하면 인스트럭션 자체도 한 번에 여러 개를 돌릴 수 있어요. 저기야 이제 폰 노이만 구조할 때 인스트럭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엔 데이터도 한 번에 여러 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서킷이 한 번에 여러 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패러렐 열심히 모든 계층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병렬 컴퓨팅이라는 항목을 컴퓨팅 2에서 다룹니다. 참고로. 그리고 Principle of Locality라는 거를 다뤘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번 쓰이면 그 데이터는 다른 많은 데이터에 비해서 근미래에 다시 쓰일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게 Principle of Localit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자체는 이만큼인데 데이터 자체는 이만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을 어디다 저장할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빠른 메모리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욕심 같으면 그냥 빠른 메모리로 막 10기가 만들고 50기가 만들고 1테라 만들고 그럼 너무 좋겠지만 경제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느린 메모리로 크게 저장하고 작은 메모리를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운용해도 되는 이유가 특정 영역이 한번 쓰이면 그 영역이 다시 사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안 좋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의 데이터가 쓰이면 그 데이터의 조그만 부분만 좋은 메모리에다 올려버리면 사실 얘가 계속 다시 쓸 확률이 높아요. 다른 수많은 데이터보다. 그래서 최근에 쓰인 데이터 위주로 계속 좋은 메모리로 올려서 저장을 하면 속도가 무진장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메모리 하이라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배치를 비싸고 빠른 메모리를 작게 만들고 CPU 근처에 위치시켜가지고 그냥 속도를 극대화시켜요.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Principle of Locality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런 메모리 하이라키예요. CPU가 있으면
작은 종류의 캐시가 있고 캐시도 뭐 L1, L2, L3 이런 게 있고 그거보다 하나 더 이제 큰 게 뭐 DRAM도 있고 그 다음에 Solid State Memory, Virtual Memory 점점점 커지고 그의 극강에 있는 나보다 엄청나게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도 있는 거고 그죠? 다음 마지막인데 컴퓨팅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물리적인 세계에는 예외라는 게 존재하고 뭔가 오류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감안하고도 신뢰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redundancy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 플러스 1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내가 회로 하나를 잘 설계했다고 걔가 항상 1 플러스 1에 대한 정답을 주지 않고 어떤 회로는 오류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면 3개 정도를 같은 서로 다른 회로를 돌려서 같은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거죠. 그럼 이제 3개 중에서 얘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2개에 대한 정답으로 2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redundancy가 있어야 시스템이 reliable해집니다. 우리 뭐 그 지하철 그 사고도 그렇고 뭐 2인 1조, 뭐 3인 1조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인력도 마찬가지고 다 redundancy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어느 집단이 좀 노는 집단이 있어야 그 시스템이 릴라이블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방금 오퍼레이션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장 방식도 같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적어도 서로 다른 3곳에다 저장을 해야 특정 데이터 센터가 불타버려도 내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CD-ROM 같은 거 여러분 옛날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D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쓰다 보면 막 기스가 나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못으로 막 그어버릴 수도 있고 이상하게 못으로 그었는데도 음악이 재생이 잘 돼.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같은 데이터가 여기 퍼져 있어서 못으로 그어도 그어지지 않은 부분이 그 그어진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똑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그 음악 재생이 여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들로 인해서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르면서도 신뢰성을 획득하고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리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고 다음부터는 이것들은 다 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공부를 조금 하시고 좀 리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